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개천절이 지났고요. 대체 휴일입니다만 시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시사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건과 이슈를 말하는데요. 자, 본부는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청취자 본부장님들은 편히 쉬시면서 귀만 기울여 주시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은요, 제주와 부울경, 인천, 경선까지 마쳤고요. 2차 슈퍼위크 발표도 났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 압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쓴 임금왕 글자가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자, 한편 대장동 개발 의혹은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 인척에게 100억 원대 돈이 건너갔다. 이런 또 사실이 밝혀졌네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됐습니다. 어젯밤에 법원이 결정을 했고요. 자, 북한은 오늘부터 남북연락통신선을 복원했습니다. 자, 본부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오늘도 정확한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4일 천사데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어려운 이웃을 남몰래 돕는 시민 천사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 두 분의 패널이 출격해 계시고요. 2부 주간 이슈 먼데이, 자,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주말 뉴스와 주간 이슈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집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격돌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된 대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청취자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이 패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도대체 한입에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한입에 정리하라는 거냐? 연립은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해냅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대체 휴일인데도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박정호 기자가 안 계셨는데 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제주, 부울경, 네. 인천까지 휩쓸고 왔죠.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현장 분위기. 금요일에 제주도 가서 현장부터 봤는데 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을 매 주말마다 가서 현장을 네. 좀 보면서 거기 저희 방송도 진행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도 취재하기 전에는 이게 뭔가 흥이 날까? 예전에 비교해 보면 정말 볼 거 없는 그런 경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각 지지자분들이 전국을 또 돌아다니시면서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지자들이 결합하면서 정말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은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축제 분위기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각 진영마다 후보 지지자들마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러시는데 어제 그 제주도에서 보니까 지지자분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자분들 그 사자 모양의 스티커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라이언 스티커다. 라이언이 아니라 라이언. 이낙연의 연자를 붙여서 스티커도 보이고 뭐 연이 뜬다. 그 연을 날리는데 연이 이낙연의 연.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뭐 추라면. 추미애의 이 후보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추라면. 매우 신자랑 비슷해 보이는 추자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볼만한. 그러면은 지금 4명 후보인데 네. 조금 이제 이 군소 후보가 돼버렸습니다만 박용진 후보 지지자도 있어요? 없습니다. 네, 현장에서 못 본 게 아니고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요? 없는데,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지지자분들 좀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보다 뭐 새로운 정치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못 만나 뵙고요. 하지만 현장 연설을 들어보면 정말 힘 있게
많은 분들이 좀 박수도 좀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 비전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접근이죠. 중도에 소구하는 진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또 뭐 젊은 후보고 조직력이 아니라 네, 이제 새로운 정치로 새로운 정치니까 젊은 대통령 후보 뭐 이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못 봤다. 네. 결과가 나왔죠 어제. 네, 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과였죠. 네.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까지 나왔는데 우선 이 국민과 일반 당원들이 참여한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8.1%나 얻었습니다. 과반 얻었고 또 득표율도 잘 나와서요. 뭐 캠프 분위기는 어제 좋았는데 2위 이낙연 전 대표가 33.4%에 그쳐서 격차를 좀 벌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5.8%, 박용진 후보 2.5% 순이었고 그리고 인천 지역 순회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여기서는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53.8%로 1위, 이낙연 전 대표가 35.4%, 추미애 전 장관이 9.2%, 박용진 의원이 1.4%를 득표했고 이게 누적 득표를 계속 이제 현장에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다 합친 누적 득표율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54.9%로 과반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 이낙연 전 대표 34.3%, 추미애 전 장관 9.1%, 박용진 의원 1.6% 순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저는 김준일 대표님이 너무 부러운 게 아까 대기실에서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 박 기자님은 순회 경선 쭉 투어를 따라다니고 취재하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은 캠핑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고독을 가족 다 버리고 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는데 경선 결과는 보셨어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핸드폰을 켜놓으면 또 캠핑 가서 뉴스 보고 앉아 있고 산에서.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제가 보니까 지금 무엇보다 이제 1, 2위의 격차, 추격전 이게 지금 관심인데 격차가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눈에 띄는 게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한 그 지역에서마다 한 54% 안팎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53.8? 그렇죠.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2차 선거인단에서 같은 경우에는 58%가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의혹의 이슈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일반 당원하고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재명한테 표를 더 몰아줬다. 결집했다. 그러니까 결집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은 결집할 수 있었던 건 한마디로 곽상도 50억이 결정적이었다. 이거는 국민의힘 게이트다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설득. 그래서 내가 더 강하게 개혁하겠다. 저런 거 다 막겠다라고 한 게 먹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표 차이가 원래 12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양 후보가 이제 20만 표로 늘어났습니다. 표 차이가. 근데 앞으로 남은 그 경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오는 9일에 이번 주말이죠. 경기가 16만 표, 서울이 14만 표, 그리고 그 3차 슈퍼위크가 30만 표거든요.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가 최소 35만 표는 가져가야지 이거를. 이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끝났다. 결선 투표는 어렵다. 예, 결선 투표는 매우 희박해졌다. 1% 미만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한 15% 말씀드렸는데 이건 여기서 선전하는 거를 전제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 미만이다. 자, 결선 투표 어려워졌다. 그럼 10월 10일 날 서울 경선 발표와 이제 3차 슈퍼위크 마지막 이 국민 선거인단 누적 발표가 끝나면 아마 본선 주자가 결정될 것 같다. 이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 박 기자님도 동의하세요? 네, 저도 뭐 지난주에 제가 한번 예측을 했었죠. 본선 바로 이제 갈 것 같다. 결선 투표 없을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요.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좀 지지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부분들 그래서 확실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9일 경기 지역 수도권 인천은 벌써 발표가 됐고 경기 서울만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 현재 도지사란 말이죠. 그럼 아무래도 또 자기 지역의 강세도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일주일 이제 2곳 발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경기 서울 이 선거인단 개표 전망인데 지금 뭐 다 대세론이 갈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 이제 구분응선 넘은 겁니까?
9분응선이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99.9분응선. 99.9분응선. 거의 게임 끝났다.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네. 만에 하나 직접 대장동을 이거를 뭐 돈을 받았다. 이 정도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네. 예. 근데 그것도 당장 실체가 안 드러나거든요.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이다. 예. 그러니까 이 대장동 의혹이 사실 제가 이 추석 연휴 지나고 광주 그 지역 민심 좀 듣고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거기서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추석 민심 그 밥상에는 이재명 후보 얘기밖에 없었다.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더 잘 됐다. 뭐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해명을 더 이제 귀 기울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니 이재명 지사를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좀 결집하는 그런 효과 이런 데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지금 이건 계속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여기도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이따 다뤄볼 거예요. 박영수 전 특검 뭐 인척 100억 또 어제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 구속 이게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범죄 혐의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긴 또 여야 정치인들이 다 연루가 돼 있어서 한쪽으로 몰기만도 쉽지 않고 반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을 들여다보면 가장 크게 논란이 된 게 임금 왕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석삼자의 가운데 줄이 딱 있는 그 왕자. 자, 이거 박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거 합성한 걸 왜 이렇게 뉴스로 써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냐 생각을 했는데 네티즌이 조작해서 뿌리면 이게 또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찾아봤어요. 정말 보이더라고요. 손바닥에. 네. 손바닥에 왕자가 있었는데 이게 5차 TV 토론회에서 확실히 보였다라고 해서 알려졌고 근데 3차 4차 TV 토론회도 왕자가 있었어요. 세 차례 다.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이 된 게 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참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니 우리가 이런 이 왕자 적으면 어떤 효염이 있고 이런 것까지 국민들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부해요. 근데 이제 이 주술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요.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뭐 민주당에서는 아니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라 왕. 봉건 시대의 왕. 그렇습니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부적처럼 왕자를 써서 들고 나오는 이런 것들 황당하다.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무당층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무당층. 무속인들 이야기하는 지칭하는 지지를 확보한 거 아니냐. 그건 이제 약간 이제 개그 코드네요. 그런 꼬집는 목소리는 나왔습니다. 저희 젊을 때는 배에다가 왕자를 새기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 자, 손바닥에 등장한 왕자. 자, 그러면은 김준일 대표님 야권 주자들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죠? 그렇죠. 뭐 진짜 2021년이 맞나 제가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SNS에. 그래서 그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이 점으로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런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논문 자체가 사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운세 앱인데 그 운세 앱에 약간 뭐 경영적인 뭐 이런 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운세라 같은 거 했고 뭐 무속인은 늘 끼고 다닌다 뭐 이런 비판들을 이제 막 한 거예요. 이게 무속인을 끼고 다닌다는 게 뭐냐면은 지난 8월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만났는데 그때 뭐 한국 미래예측연구소장이 같이 동석을 했다. 뭐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하고 만날 때도 그때도 역술인이 같이 있었다. 뉴스타파가 그때 보도를 했잖아요. 뭐 이런 그러니까 희한하게 역술인하고 많이 엮인다. 모임 때마다 배석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 왕자가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진짜 내가 왕이 될 상인가의 그 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그것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쓰면은 뭐 소위 말빨이 딸릴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토론 때 좀 자신감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마인드 그러니까 컨트롤용 뭐 이런 자기 암시 같은 거죠. 뭐 어쨌든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믿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희한한 거죠. 어쨌든 그거를 하고 나온 게. 그래서 지금 뭐 방금 아까 전에 박정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골
무골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사무자가 아니라 무당무자였다. 뭐 이런 소할 때. 예, 그리고 뭐 그 홍준표 후보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반격을 했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빨간 속옷 입고 다니고 이름도 그런 얘기는 있었죠. 예. 빨간색을 워낙 좋아했죠. 홍준표도 사실은 이게 검사 시절 초임 시절에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무속인한테 의뢰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서로 그거는 선배 법조인이 내가 바꿔줬노라 하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하여간 그래서 참 쓸데없는 논쟁, 재미는 있는데 진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술 주술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왕자가 화제가 되고 나서 좀 해명이 오락가락했다는데 그건 어떤 경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대변인들한테 기자들이 확인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지자가 왕자 써줬는데 지지자가 이걸 뭐 지우려고 시도했지만 잘 안 지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왕자 뭐 손바닥에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우기로 마음먹으면 지울 수는 있거든요. 손바닥이면 뭐 물 같은 걸로. 아니면 뭐 손세정제 이런 걸로도 지워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지웠을까라는 그 의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접 지금 생각해보면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표시를 지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읽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변인과 좀 반대되는 그런 답변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처음에는 손바닥에 가로로 줄을 긋고 점 3개 찍기 위해서 왕자인 줄도 몰랐다. 이런 해명도 기자들에게 했는데 윤 전 총장이 아니 이게 누가 봐도 왕자인 게 보이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3번째 토론 때 글씨가 커서 왕자입니까 물었더니 뭐 기세 좋게 토론하는 뜻이었다.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니께서 여성적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전 지지자가 이렇게 막 이제 이 토론장 들어갈 때 악수를 하고 나서 손에 이렇게 써주면 얼결에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게 3번을 똑같이 썼으면 같은 분이 써줬을 텐데. 그렇죠. 이게 우연히 지지자를 3번 만나서 손바닥에 왕자 쓰기가 쉽지 않으니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가 써주셨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 왕자 보도를 본 다음에 어제부터 이제 만나고 있는 정치인들 손바닥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뭘 더 적어놨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간혹 이제 뭐 대선같이 큰 판에는요 역술인들이 뭐 관상도 얘기하고 손금도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직접 이제 써준 걸 지우지 않고 나와서 화제가 됐고 부설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빨간 속옷 얘기의 반격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는 뭐 얘기했습니까? 빨간 속옷에 대해서는 별 얘기는 없었고 이름 얘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이름 개명은 어떻게 한 거냐? 네네. 그거 어떻게 양쪽 다 개명이 있네요. 바꿨는지 얘기해라. 그것도 뭔가 역술, 뭐 주술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개명 예전에 홍준표 후보 예전 이름이 홍판표.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해서 준표가 더 낫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준표가 구준표도 있고 훨씬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딱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자, 왕자 논란 앞으로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어제 제가 깜짝 놀란 뉴스는 이거예요. 밤에 그 대장동의 키맨이다 이렇게 불렸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행 역할까지 지냈던 이 인물은 민간 영역이 아니라 공공에 속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보고 있는 인물인데 구속이 됐어요. 구속. 이거 어떤 혐의가 인정된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 청구했냐면 특정형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그다음에 뇌물 혐의를 적용했어요. 조직에 해를 끼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물 받았다. 혐의로 영장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뭐 증거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라고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게 그동안 사례를 쭉 봤을 때 좀 빨리 영장이 발부가 됐더라고요. 한 4시간 정도 만인가요? 발부가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럼 영장실질심사를 어제 일요일 오후에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별 뭐 다툼이 없이 이 재판부에서 검찰의 주장을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을 뭐 창밖으로 던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증거인멸 우려는 법원이 혹시 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두 가지가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주의 우려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좀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이제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 던졌다라는 거 그거가 있었는데 지금 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지인한테 맡겨뒀다. 아, 던진 게 아니고? 던진 게 아니라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조사받으러 오라니까 갑자기 응급실 갔습니다. 아, 응급실에서 체포됐죠? 응급실에서 체포됐으니까 딱 하는 일이 보니까 이거 수사 조사 안 받고 이거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피해 다니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법원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거고 지금 뭐 11억 원을 어쨌든 돈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대출이라고 빌린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 부분은 뇌물로 이제 법원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가 사실은 지금 검찰도 수사하기 정말 난감하고 싫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언론 보도가 더 먼저 앞서서 의혹을 쫙쫙 터뜨리고 검찰이 따라오는 거예요. 검찰이 이런 거 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검찰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쫙 해야 되는데 언론 보도만큼 수사를 못하면은 검찰이 뭐 숨기려는 거 아니냐. 수사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비판과 비난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첨예하게 양당에 다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내년에 지금 누가 대통령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임기는 많이 남았거든요. 김원수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핸들링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는 최소한 유동규에 있어서는 이거는 혐의를 받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어제 굉장히 또 뭐 주말 사이에 단독 보도들이 엄청 나왔어요. 맞아요. 예. 일단 유동규가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김만배와 처음부터 약속했다. 2025년 3월에.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특혜를 몰아주는 대신 그렇게 하기로 25%를 받기로 했다라는 건데 그 금액이 이제 이렇게 그 금액이 커지면서 25%의 금액도 커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배당 설계와는 다른 이면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베이트다. 리베이트죠. 그러니까 이거 편의를 봐주는데 그거가 이제 확인이 된 건 아니고 동아일보가 주변 취재를 통해서 이제 했다라는 그런 건데 이야기가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왜 정영학이 당시에 회계사 녹취 19개 냈죠. 녹취 19개 낸 사람이 왜 이렇게 내분이 생겼냐라고 보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3년간 4천억 원, 4,040억 원이 수익이 나서 이거는 지분율대로 천화동인이 지분율대로 가졌는데 그거와 별도로 15개 지구 그 택지를 5개를 특혜 분양을 받았잖아요. 저기가 특혜성 분양을 그 화천대유가 여기에서 생긴 돈이 3천억 원인데 이거는 화천대유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머지 뭐 남욱이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지분대로 나누자. 왜 그거 다 먹으려고 하고 하냐. 그러니까 유동규랑 남욱이랑 뭐 정영학이랑 김만배랑 모여가지고 그거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래서 뺨을 때렸다. 정영학 씨 뺨을 때렸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얼음통으로 얼굴을 갈겼다.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폭행이 있었군요. 폭행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월간조선에서 쓴 건데 어쨌든 그때 앙심을 품고 이거 뭐 열받아서 한마디로 이거를 다 준비를 했다. 예상 2019년 외로 이후부터. 많은 수익이 나자 분배 문제로 이 소위 핵심 인물들 간에 분쟁이 생겼고 폭행까지 있었고 그때 앙심을 품게 됐다. 무슨 조폭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얼음통으로. 여기서 또 핵심은 과연 이제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받은 돈, 뭐 받기로 한 돈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착복이냐. 당시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도 관련이 있는 돈이냐. 여기에 이제 또 대선판에서 관심이 갈 텐데.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대체 공휴일이자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 날인 만큼 서서히 귀경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정체 오후 5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창원 1터널에서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북창원 나들목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태인 부근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모두 20km 구간에서 정체인데요. 먼저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로 정체 시작됩니다. 이후로는 강촌 부근과 설악 일대, 더 가서는 서종 부근과 또 덕소 3패부터 강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정체 역시 35km 구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진부에서 진부 2터널 사이와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부근, 다시 새마을 일대로 정체고요.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여주 휴게소에서 이천 사이와 덕평 휴게소에서 양지터널 부근, 또 마성터널 일대와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지금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사장 대행도 했는데 지금 어젯밤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재명 후보까지 관련되는 뭐 자금 흐름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 요구하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이재명의 최측근 이렇게 이제 야권이 분류하는 이한주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유동규 이 임용을 주도했던 정황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이재명 지사까지 연결될 가능성.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네. 또 자금 흐름,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캠프 쪽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의원들 취재를 해보면 만약에 정말로 측근이고 신복이고 이랬으면 캠프가 만들어지고 이럴 때 오지 않았겠냐.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합류하지 않았겠느냐. 참모로. 네, 뭐 와서 같이 옆에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지금 봐라.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뭐 연락을 하거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그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연관성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재명 캠프 쪽 얘기니까 그렇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서로 방어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동규 이 씨가 이번 이제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로 혐의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이건 캠프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또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마 이재명 후보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검찰 수사에 따라서 네. 또 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든 없든 이 당시 성남시장의 허락 없이는 단돈 100원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걸 이제 들면서 네. 어쨌든 이 인사에 의한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컷뉴스는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이 민주당 내 토론회 과정에서 약간 이제 발언이 오락가락했다고 비판받았던 게 유동규 관련해서 측근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선거에 도움을 좀 일부 받았다고 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서 과연 어떤 관계냐. 근데 전에는 리모델링을 하던 분인데 어쨌든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역할을 했고 도와줬다. 근데 대장동 개발 설계한 유동규 운전기사였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유동규 씨가 갑자기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 그럼 뭔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커리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으로 들어갔어요. 유동규 씨가 주장을 하기에는 2008년에 뭐 분당의 아파트의 조합장이었고 그 당시에 무슨 설계사무소에서 내가 일을 했다. 라면서 나는 여기에 전문성이 있다. 건축 쪽을 좀 안다. 건축 쪽 아닌데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운전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설계를 한 게 아니라. 건축회사에서. 건축 설계사 같은 데서 네네네. 운전기사를 한 거지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게 그런 얘기군요. 노컷뉴스의 이제 취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원래 무자격자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혔느냐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이거를 주도를 해서 앉혔는데 이한주 지금은 전이죠.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그러니까 측근, 뭐 핵심 측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럼 이재명 지사의 뜻 아니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뜻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아유, 운전기 과거에 민간인 시절에 건축 관련 회사에서 운전을 했는데 본인이 자격자인 것처럼 해서 시설공단 들어갔다가 도시개발공사까지 간 거예요. 성남시 내에서. 야, 이게 참 알 수 없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속보가 하나 터진 게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가지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을 맡았다. 고문료를 받았죠. 네. 그 딸이 마치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처럼 사원으로 재직했다. 아직 퇴사 안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 미분양 아파트를 또 싼 가격에 받아서 가격이 올랐다. 이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자, 김만배 지금 화천대유 최대 주주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정황이 나왔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지금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게 화천대유에서 장기 대우로 빌린 473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왔었죠. 네, 그 돈이 좀 어디로 갔냐. 이거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뭐 묘지 이장료로 썼다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됐지만 뭐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마무리가 된 거였다라는 또 반박도 나왔었고요. 그래요. 어쨌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가다 보면 이 실체. 이 화천대유가 지금 엮여져 있는 이 실체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뭐 경찰의 수사하고 네. 검찰의 수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73억 중에 100억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관계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인척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씨한테 100억을 줬을까? 그 사이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100억 중에 일부가 박영수 전 특검한테 흘러온 게 아닐까? 혹시라도 의혹이 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 전 특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씨라는 사람 뭐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다. 먼 친척이다. 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거래에 내가 관여한 게 없다. 전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냈고 또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 외에 다른 금품 받은 게 없고 특검을 맡은 이후 김만배 씨와의 관계도 단절이 됐다. 현재까지 전화통화도 하고 있지 않다. 연루서를 부인했어요. 그런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박 전 특검의 아들이 그러니까 먼 그 친척 관계라는 그 이 씨가 운영했던 그 회사 관련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으로. 네. 일정 기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먼 친척보다 이웃 사친이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르진 않고 그렇습니다. 이 안면이 있는 관계였겠네요. 자제가 같이 일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박 전 특검이 뭐 먼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하는 이 해명 과연 다 믿을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박영수 전 특검이 그 이모 씨 인척이 하던 회사의 사내이사를 맡았었다는 그렇습니다. 보도도 있던데 그건 팩트인가요? 그것도 지금 박영수 전 특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본인은 보도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야 되겠네요. 만약에 사내이사를 맡았고 아들이 또 사원으로 재직했다면 관계는 있다. 그렇습니다. 뭐 촌수야 어떻든 간에 잘 아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야, 지금 이제 100억 원이 전달된 것. 그러니까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분양 대행업체였다면 사업적 거래 관계는 있었을 텐데 이것이 사업적 관계로 정당하게 간 돈이냐 위법하게 간 돈이냐 이걸 또 밝혀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한 것은 분양 대행을 한 것은 불법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죠. 이게 항상 이런 거죠. 왜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 부친과 김만배 누나가 만나서 또 이거 그 확률로 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그럼 화천대유의 일을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 이제 일을 했냐 이 분양 대행을 했느냐 분양 대행에서 3천억 남겼거든요. 화천대유가. 여기에서도 이 분양 대행업체도 많이 돈을 남겼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100억이 더 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네. 참 이상한 뉴스가 매일 터지고 있어서 지금 뭐 거기다 또 천화동인 1호가 60억 원대 호화 타운하우스를 보유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한데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마지막 중요한 뉴스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측에서 오늘부터 이제 이 남북 간의 연락통신선을 복원한다. 이렇게 밝힌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오늘부터 복원됐다. 이 소식이 나왔군요. 연락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와 군 당국이 다 확인해 줬는데요. 오전 9시부터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개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에서도 남북 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되면서 끊겼었잖아요. 그 직전에 복원됐다가. 그렇습니다. 복원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끊겼는데 이게 다시 복원이 돼서 통신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우리 통일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이걸 통해서 조속히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남북합의 이행 같은 남북관계 회복 문제 이걸 좀 해보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예요. 이것도 좀 풀어서 우리가 못 만나지만은 남과 북이 뭐 고위급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이런 것도 비대면 영상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선 복원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가 한참 얘기하던 그 이 대장동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유감 표명인데 자,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 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이고 이제 사과라고 볼 수 있겠죠. 성남시장 시절에 잘못된 인사관리에 대한 유감 표명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사과나 사죄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뭐 연결된 부분이나 뭐 윗선에 자기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관리하던 직원의 행정적인 책임. 그렇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이게 계속 이슈들은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지금 아까 이제 남북 통신선 얘기하다가 지금 이재명 또 지사의 유감 표명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에 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연락통신선이 힘겹게 복원이 됐는데 이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 종전선언을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이 자, 그냥 시간이 걸릴 거야. 다음 정권까지 남북관계가 교착 국면이 풀리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 뭐 아직은 섣불리 지금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박지원 많죠? 국정원장의 역할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향후 이제 뭐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나오겠지만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쨌든 북한하고의 끈 같은 게 있었고 북한 쪽에서 신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큰 그림을 보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앉힌 것이고 긴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전선언은 미국은 아직도 입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 비핵화 후 뭐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이제 있을지 그게 중요한 거고 날짜가 사실은 10월 4일이잖아요. 오늘. 그렇죠. 북한이 시그널이 있어요. 2007년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으로 이루한 14선언이 있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지금 딱 한 거예요.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데. 그렇죠. 마지막 해였고 지난 7월에도 일시적으로 연락선을 복원을 했는데 7.27 정전협정 기념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전과 관련된 거, 대화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한국이 적대시 뭐 안 하는 정책과 그리고 이중 기준 이것만 이제 뭐 철회를 한다라면 좀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준일 대표 얘기 들으니까 북한이 꼼꼼하네요. 왜냐하면 10월 초에 복원하겠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10월 1일에도 된다 그랬는데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의 날이고 10월 4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일이었으니까 그 날짜에 맞췄다. 야, 날짜에 또 민감한 북한입니다. 네, 그 명백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요. 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이제 미국 우리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인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는데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 그다음이 가능하다. 근데 미국 국무부 입장은 우리 북한 적대시하지 않는다. 외교적인 채널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좀 답답한 느낌인데 어디서 접점을 찾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두 분 또 이 대체 휴무일에 맹활약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한입뉴스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는 이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있는데 자, 디저트송을 들려드리면서 1부를 마무리할게요. 신청곡 5152님이 신청해 주신 김건모의 핑계가 선정됐습니다. 5152님, 김건모의 핑계를 추천합니다. 해명도 변명도 아닌 속이 훤히 보입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국민도 있으시고 여권이 보이는지 야권이 보이는지 저희는 잘 안 보여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팩트를 놓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52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2부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돌아오겠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면 농담처럼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 바닷속에 좁쌀알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넓고 넓은 바닷속에 뜬 조그만 좁쌀알만 하다는 뜻으로 그 존재가 대비도 안 될 만큼 보잘것없거나 매우 작고 하찮은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닷속은 바다의 속을 뜻하는데요. 고유어 바다와 속이 합해지면서 이 속이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바다에는 사이시옷을 붙여서 씁니다. 이와 같이 사이시옷이 들어간 표현의 예로는 머릿속, 버릿속, 베갯속, 안갯속, 그리고 장사속, 혼자속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버릿속은 벌이를 하여 얻는 실속이라는 뜻과 벌이하는 속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상점은 비록 겉은 허름해 보여도 버릿속은 좋답니다. 또는 그는 남의 버릿속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곤 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혼자속은 저 혼자서 하는 속생각 또는 저 혼자의 속마음이라는 뜻으로 그는 상사 앞에서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앞에 명사가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뒤에 붙은 속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사이시옷을 덧붙여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 예로는 가슴속, 마음속, 깜깜속 같은 것이 있고요. 여기서 깜깜속은 어떤 것을 전혀 알지 못함 또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을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대체 공휴일인 오늘은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곳에 따라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지금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츰 비는 서울 경기와 강원도로 확대되겠고요. 충남 북부에도 오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강원 영동 북부에는 10에서 50mm,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그중 경기 북부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 영서 중북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며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 26도, 대전, 부산 28도, 광주와 대구 29도, 제주 30도 등으로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6도, 습도는 7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단절됐던 남북통신 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한 것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신중하게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남북한이 중단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것과 관련해 남북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3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내일 공식 출범하고 여신과 수신 상품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조세 회피처인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SM 측은 이 총괄 프로듀서의 부친 재산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배우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하준이 미국 인기 토크쇼 지미 팰런 쇼에 출연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하와이안 50 수사대는 아니고요. 시그널은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를 정리하고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 먼데이지만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일침으로 주간 이슈를 명쾌하게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시사 래퍼 랩진봉, 하지만 5만 원이 없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피오나 공주는 마음에 드세요? 좋습니다. 전 되게 좋아해요. 그게 원래 되게 못생겼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별명인데 이게 또 밤에는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또 변신해. 인정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체 휴일에 아주 핑크색 셔츠를 입고 가서 화사해 보이고요. 근데 이 랩진봉 교수님 왜 5만 원이 없으셔요? 저분은 1,000원도 없을 거야. 뭐지? 왜 모르겠어요. 아니 어디서 나왔지 그게? 아 그때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나요? 그때 나한테 5만 원 꺼주네 안 꺼주네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그렇게 슬픈 거래 관계 그런 거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거를 지난주에 와서 중요하지 않아서. 자, 연휴에 잠시 두 분 간의 이제 사적인 거래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만 자, 너무 많은 뉴스가 주말에 쏟아지고 있어서 두 분의 시사 만담 또 적확한 논평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먼저 이제 민주당 경선 9분응선 넘었다. 아까 김준일 대표는 99.99능선 넘었다.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 없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 마지막 변수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것일 것 같아요.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한번 음성을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죠. 대장동 논란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적폐가 기득권 세력과 특권 동맹을 맺어 대장동에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걱정하신다면 이번에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전반을 설계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백만 배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우선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는 이제 측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후에 알아본 바로도 측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네, 지금 듣고 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먼저 뭐 민주당 경선 결과부터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 과반 이상의 승리 이어가고 있는데 최 교수님 예상하셨죠? 뭐 예상했죠. 네. 뭐 대세론이 거의 굳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이변이 없었어요.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현재까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결집을 해야 되겠다. 이재명 후보를 지켜야겠다.
있다라고 하는 결집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장동 의혹을 강하게 공격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지켜서 대선 후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위기감 이런 부분도 작용했던 것 같고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재명 지사는 뭐 1원이라도 받았으면 자기는 대선 후보도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 의혹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즉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신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민주당 쪽에서는 대장동이 그렇게 악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결집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가 더 강해진 것 아니냐. 그럼 노 변호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경기하고 서울만 남아 있어요. 네. 그럼 한 일주일 동안 주말 사이에 이게 여야 관련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또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서 대장동 변수가 이 민주당 경선 본선 이제 마지막 결정이 날 텐데 큰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유, 뭐 저는 전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고요. 전혀 안 받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싱크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낙연 후보 목소리하고 이재명 지사 목소리 톤을 들어보시면은 톤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쫓아가는 입장이라서 많이 절박한 느낌? 절박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는 불사조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망신창이가 되도록 사람들한테 얻어맞아도 결국엔 일어날 거라는 어떤 믿음 같은 게 지지자들에게 있는 게 아닌가. 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대장동 관련해서 물론 밑에 유동규 씨가 지금 구속이 됐으니까 어젯밤이죠. 네, 앞으로 이제 관계가 뭐 나오는 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했을 거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생각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나 그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능력이나 이런 능력이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측면에서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형수 논란이라든가 여러 게 있었다 치더라도 그런 거 정도로는 이 사람에 대한 지지를 내가 거둘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저 사람 저렇게 맞아도 결과적으로는 일어나는 사람 오뚜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뭐 대장동 지금 뭐 최지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나온 게 없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뭐가 특별히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더 믿음이 좀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하더라도. 상당히 그래서 뭐 더 나은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건 또 이제 조금 깊이 있게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일반 국민도 있고 또 야권 지지층도 있고 복잡하게 이제 엇갈리는 거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 사장 대행 어제 구속된 사안을 한번 변호사님이 계신 김에 여쭤보면 지금 이 사업이 설계된 부분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딜을 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뭐 배임을 했거나 정말 뇌물을 받았느냐. 이게 이제 혐의였는데 자, 구속의 의미 그러면 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 뭐 직무대행 사장 직무대행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을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검찰도 당연히 보고 판사님들도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유동규 씨라고 그러더라도요. 그분이 예전에 리모델링 조합에서 뭐 추진위원장, 조합장 이런 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건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이 건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던 게 아니고 원래 그렇죠. 민간 사업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늘공하고 어공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지만은 어공의 경우에는 나가서 내가 뭔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임시직 같은 느낌이니까. 내가 공무원을 왜 했을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런 식으로 개발 사업에 조금 맛을 보니까 아주 전문가는 아니죠. 조합장이 뭐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먹잇감이 있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공무원은 사실은 그런 거에 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적인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공무원으로 썩을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으로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썩다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이 공무원을 해가지고 얻는 이익이 뭘까 생각해 보면 나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수천억 8천억 이익을 얻는데 나는 콩고물 하나도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물론 뭔가 좀 뒤로 좀 뭔가 방법을 찾아서 뭔가 좀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올라갔을 가능성보다는 내 선에서 이렇게 끝내고 나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공개발 해본 경험을 살려서 다시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지. 착복이네, 착복. 그러니까 착복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다 누구나 그래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아니라 이제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끼어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제가 심리학과 나왔으니까 그렇죠. 말씀드리잖아요. 심리학을 전공하신 변호사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아직은 뭐 안 나왔으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요. 예, 그렇죠. 노 변호사님의 이제 심리 분석과 추정, 개인적인 추정까지 이건 들어봤는데. 추정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 또 그 이야기를 약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이 노컷뉴스 보고 좀 놀랐는데요. 과거에 우리 트라이애슬런 선수 하나 사망했을 때 그 뭐 학대 정황 나오고 할 때 팀 닥터가 닥터 자격증이 없었더라. 그 지역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 행세하다가 느닷없이 들어와서 무슨 이제 지역 대표팀에 팀 닥터로 막 말도 안 되는 횡포를 부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가인 양 해서 리모델링 전문가, 그다음에 뭐 조합장,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다가 도시개발공사까지 이 자리까지 지금 막 올라왔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운전기사로 2개월 정도 일한 경력이 전부다. 게다가 그분은 대학때 전공이 성악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음악이 전공이에요? 대학에서 전공이 성악이에요. 그것도 제가 처음 들었네요. 그럼 경력을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거기 그 설계사무소에 가서 부탁도 했대요. 내가 운전기사 한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라고 좀 해달라.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경력 포장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적어도 성남시장으로 내가 있던 시절에 이런 인물을 기용했던 인사관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자기 책임자는 유감 표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영희 변호사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분이 이게 이제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노컷뉴스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분은 그냥 운전기사 2개월 한 거예요. 네, 경력 사기네요. 그럼. 그렇죠. 만약 사실은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력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요. 그 경력을 가지고 결국은 본부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는데 그 잘못된 즉 부풀려진 경력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후보로 올라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그 경력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고. 그런데 경력서에는 만약에 3년 일한 것처럼 돼 있으면 그걸 신뢰하고서 임명을 한 건데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설계사무소 운전기사 한 게 전부고 그리고 나중에 조합장하고 그걸 경력을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근데 공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이 대장동 설계는 되게 어려운 설계잖아요. 이게 도시개발법이 직접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다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 큰 그림을 사실 그려가지고 이분이 모든 설계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 유동규 씨가 아니라 또 누군가 정영학 회계사가 했겠죠. 그리고 남욱이가 했겠죠. 근데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한 건데 유동규 씨가 그러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밑에서 짜가지고 오면 그런 설계들에 대해서 yes, no, 오케이, 아니다 이런 거를 승인해주고 말고 이런 걸 아마 해줬을 가능성이 커요. SPC 입장에서, 공공 입장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설계를 몽땅 다 짰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공공 개발하는 그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숙제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그 박주민 의원 목소리 잠깐 들으셨지만 자, 이제 야권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이니까 이건 비리는 연결돼 있다. 한몸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특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권에서는 측근이 아니다. 어쨌든 이상한 사람인데 지금 이제 구속까지 됐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행정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측근이고 뭐 자금 연결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이에 지금 적어도 임명 당시에 상당히 지금 알고 나니까 이상한 인물인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제대로 안 된 책임은 또 지금 남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대선 과정에 아까 변수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럼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근데 본선도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고 봐요. 어떻게 보냐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아들을 딸을 이제 대학을 좋은 데를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소위 속칭 돼지 엄마라고 불리는 학원가의 엄마들하고 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남 학원가에. 네, 돼지 엄마 아시죠? 전부 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 돼지 엄마들하고 연결을 하면서 야 A 선생님이 좋대, B 선생님이 좋대, C 선생님이 좋대 이렇게 정보를 들어요. 네. 자, 이 엄마가 열심히 이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보니까 A 선생님이 그 동안에 이러저러저러 해가지고 애들을 많이 보냈다더라. 그럼 난 A 선생님이 이제 우리 아이들의 가외 세미를 해야 되겠다 맡기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B 선생님이 서울대 보내고 A 선생님은 연세대 보낸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 사람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다 명문대입니다. 네, 다 명문대잖아요. 네. 저는 못 간.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엄마한테 야 너는 왜 B 선생님을 안 선택하고 A 선생님을 택했냐? 너 엄마 바보다. 너는 B 선생님이 아니라 A 선생님이 측근이어서 돈 받아먹고 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쉽게 말해 결과론적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유동규 씨를 수사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 연결관계가 없고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를 그냥 임명한 것이 문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정도의 문제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저번에 이분이 노스트라다무스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가 내가 B 선생님이 더 잘 보냈지 A 선생님이 잘 보냈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건, 정황이나 이런 걸 다 분석해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못했다고 해서 배임이니 뭐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선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국민이 바보도 아닌데 그런 걸 못 알아차리겠냐 이거죠. 자, 국민들이 어떻게 보세요? 그 결과를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 교수님도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어서 이 유동규 씨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 지시를 했거나 그걸 알면서도 그냥 불법을 놔뒀거나 지시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불법 되죠. 자금을 받았거나.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금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돈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면 부정적인 돈을 받으면서 상관한테 보고하겠습니까? 자기가 같이 가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뒤로 돈 받고 예를 들면 사업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그걸 다 윗사람한테 보고하냐고요. 몰래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증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 실수가 있는 부분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거나 연관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본선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이재명 지사 오늘 이제 이 어떤 인사권자로서의 행정적 관리 책임은 인정을 하고 전적으로 성남시장이었던 내 책임이다. 유감이다. 유감 표명을 했는데 또 오늘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왔어요. 자,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이제 기자 질문을 했겠죠. 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안타까움에는 공감하지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입장과 지금 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의 책임은 유감이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장으로서는 성과를 낸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배당을 몰아주는 설계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말은 맞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그러면 공공이 끼어들었던 사업이 성공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뭐 회수한 게 있느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되면서 사실은 공공개발 100%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인가요? 네, 뭐 새누리당. 네, 그쪽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야당에서는 얘기 전혀 안 하는 거죠? 지방채 발행 못하게 했고. 그때 당시 100% 뭐 지방채도 당연히 안 해줬고 네. 그다음에 공영개발 하겠다 그랬더니 못하게 했고 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민간 합동하는 것밖에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민간 합작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익이 날 걸 중간에 예상을 하고 한 번 더 올렸어요. 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으로 만약에 소리가 나더라도 그 책임 모두 니네가 떠나라라고까지 해놨어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럼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수익이 올랐다는 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걸 뭐라고 하면 정말 누가 공공개발을 하겠습니까? 책임지고. 네. 아무도 못하죠. 게다가 성남시 판교 신도시 아직도 이 개발 사업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예상 원래 개발 이익을 2,600으로 잡았다가 2,700가량의 비용이 더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또 그거 말고 또 성남 위례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문제가 네네. 커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공영개발이나 관이 끼어있던 공영개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부동산
폭등 때문에 얻어진 이득 같은 게 거기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네. 그럼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부동산 폭등이라고 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결과론을 가지고서 뭐라 하는 거라니까요. 미리 예상할 수 없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네. 너무 파렴치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오늘 마지막 코너에는 이준석 국민의당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할 텐데 국민의힘 대표가 아마 이 유동규 본부장 이 구속과 관련해서 맹공이 나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것도 야당 입장은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 자, 다음 이슈가 지금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라이벌은 만약에 아까 구분응선 넘어갔다고 보면 지금 야권 본선 주자 누구냐잖아요. 토론회가 한참 남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한동안은 부동의 야권 1위였는데 손바닥에 임구방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어떤 분은 해프닝이다, 코미디다, 또 어떤 분은 이거 좀 심각하다. 이거 뭐 역술 주술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야권 내에서도 쭉 나오는데 우리 최 교수님 과학의 신봉자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이상하죠. 아니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해명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해명도 이상했다? 왜냐하면 5차 토론회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발견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때는 이거 지우려다가 못 지웠고 옆에 있는 뭐 지지자가 써줬다 그랬어요. 네. 근데 나중에 뭐가 밝혀졌어요. 3차, 4차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세 번 다 제가 물어보고 싶으면 세 번 다 같은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러면 세 번 다 그분한테 가서 만나고 온 거예요? 할머니가 써줬대. 할머니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지자. 그분이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이상 찾아갔다는 것이고 그걸 세 번이나 쓰는 동안 그럼 지우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한 번 써줘서 안 지워졌으면 그다음부터 쓰지 말아야죠. 왜 또 가서 봤습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정제로 안 지워진다고 그러는데 요즘 세정제 알코올 들어가지고 다 지워진대요. 그게.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반창고라도 붙이고 나오죠. 보통. 그러니까 또 하나는 보통 대선 후보쯤 되면요. 그것도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일반인이 접근해서 글 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손에 웬만큼 가깝잖아요. 악수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붙잡고 글 쓰고 이런 데까지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우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지울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지우다가 예를 들면 왕자가 지워지려면 약간 흐릿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글씨를 보면 흐릿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전혀 지운 흔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해명이 더 웃기다는 거예요. 해명이 더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관련된 여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임금을 뜻하는 왕자입니다.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지자의 그런 응원도 좋지만 들어갈 때는 그걸 좀 신경을 써서 지우고 가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무속 대통령을 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건 참 무치하다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떤 분은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야, 이거 마지막에 들으면 또 이 윤석열 후보도 반격을 해요. 홍준표 이 후보. 과거에 뭐 그런 이야기는 저도 언론 보도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럼 노 변호사님은 지금 임금 왕자 사태 어떻게 좀 이해하십니까? 요즘 나온 짤도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김건희 씨 손바닥도 들여다보자. 거기에 B자가 써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B자, 네. 근데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 같긴 한데 이게 좀 마음이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또 그런데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해요. 그렇죠. 노 변호사님 거기에 조의가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그 책 뭐 무슨 경영 무슨 과정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미래 예측 관련된. 저도 그러니까 이메일로 가끔 봅니다. 네, 그래서 사주 명리 제가 그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자격 시험도 봐서 붙었어요. 아니 그 변호사의 심리학자의 역술인도 그런 거 하시는 좋아해요. 거예요? 역술 이런 거 사주 명리 주역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거는 그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이렇게 따져가지고 하는 그런 역학인데 지금 이 왕자 새기는 거는 그런 역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무속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 판례도 나오잖아요. 무속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업 잘 되게 한다고 해서 뭐 부적 써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서 결국 다 사기를 드러났고 돈 돌려달라 그랬더니 야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됐다. 사기 아니다. 이랬다는 그런 거거든요. 판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윤석열 후보가 되게 마음이 좀 급했던가 이런 것 같고 실제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거는 속으로 조용히 집에서 혼자 가족들하고 하시고 바깥에 나오시는 안 그러셨으면 좀 더 이렇게 대통령 후보다운 모습이었을 텐데 매우 실망스럽다. 이거는 정말로 뭐 무속 역술 이런 거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약했으면 그리고 정말 심지가 굳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홍준표 후보한테도 전달하고 싶어요. 만표, 판표 준비
홍준표 아닙니까? 지금 이름 바뀐 게.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자꾸 바꿔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걸 깨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서로 공격은 서로 그냥 그 정도로 자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게 묘한 일이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이제 윤 후보 측에서는 그냥 지지자가 써준 것이고 이 지역 주민인 어떤 할머니, 노인이다. 무속과는 관련이 없다. 이걸 부적이라고 부르는 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못한다. 그런 거를. 왕자 써준 거를. 부적 아니다. 동네 할머니가 막 써주는 거를 뭐라고 불러? 그럼 우리가 3번이나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를. 그러니까. 아 진짜 특이하다. 팬의 애정? 팬심으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제 배우자 김건희 씨 논문도 문제를 삼았어요. 그게 또 그렇죠. 운세 콘텐츠를 맞아요. 앱으로 다룬 논문이다 보니까 역술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부가 모두 다. 윤 후보 측은 배우자의 논문을 얽는 것까지는 억지 아니냐. 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두 분 다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박사학위 아니에요. 노 변호사님은 지금 그쪽에도 지금 이제 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이 학위 논란을 연결시키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학위 논문 논란을 이게 왕자 쓴 것과 연관된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다만 학위 논문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많아요. 국민대가 갑자기 이거 검증 안 했잖아요. 학위를 했다가. 그게 또 교육부는 경위가 하라고 그럼요. 하고.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학위 논문의 유효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박사학위입니다. 다른 학위도 아니고 최고의 학문의 학위를 주는 박사학위의 논문에 의심이 되는 부분을 검증해야죠. 당연히. 유효기간을 따져서 안 해요. 그것도 부칙으로 있는 거를. 다른 데는 다 했어요. 또 국민대가 그전 것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정도 되면요. 본인의 자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저는 하라고 했다고 봐요. 내가 해달라 검증. 정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건 자존심 문제잖아요. 근데 국민대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의혹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차라리 해서 결과가 어떤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당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검증 반드시 해야 되고요. 검증 안 한 게 문제다 이거는. 국민대도 뭐 부칙 가지고 5년 뭐 그 기간 가지고 안 하고 이러는 거는요. 국민적 의혹만 키우는 그런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좀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김건희 씨 그 처음에 사건이 논란이 막 터졌을 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찾아갔잖아요. 예전에 그 같이 있었던 뭐 얘기가 있었던 검사님의 모친을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그 모친이 역술을 사주팔 때 이런 거 보시는 분이었잖아요. 아, 그렇다 그랬죠.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박사 논문을 운세 콘텐츠를 썼어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기독교인처럼 마치 목사 안수도 받아놓고는 최근에 그랬죠. 최근에 받아놓고는 이제 왕자까지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그 뭐라 말할 수 없는 이렇게 묘한 인연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뭐 다 잘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연결한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조금 연결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참고로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 수료입니다. 저랑 똑같으세요. 박사 과정 이수자. 또 이제 노무현 했던 말에 의미는 전달되는데 혹시나 또 오해를 생각 목사 안수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정리해야 안수 받은 건 목사님이 되시는 거니까. 그렇죠. 목사가 되는 거고. 안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았죠. 자, 어쨌든 뭐 참 이게 여러 가지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고 시간은 짧게 남았는데 자 목소리 하나 듣고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들려주시죠.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드렸던 말씀들은 다 믿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7천억 원이 누구에게 기속되었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네, 자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이 이어지다가 곽상도 의원 탈당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들으신 대로 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는 없는 사퇴다. 또 여당은 이제 비판 이어가고 있고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다. 수사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게 아들 보고 줬겠느냐 50억. 아버지에게 뇌물 아니냐라는 혐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의 또 인척이 뭐 100억 받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터지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곽상도 의원 사퇴 이걸로 좀 국민의힘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은
정리가 될까요? 아니, 정리 안 되죠. 정리 안 된다? 사퇴한다고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수사를 해야 되고요. 지금 피의자로 아마 적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사 대상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정말로 뇌물성으로 돈 50억을 줬다 그러면 그 아들 보고 주겠습니까? 만약 줬다고 하면 네네. 그건 아직 모르니까요. 5년 9개월. 당연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을 보고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곽상도 의원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사과도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저는 사퇴하면서 오히려 저는 더 국민들에게 화나게 만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오해라고 얘기하고 오해가 불신을 키웠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국민적으로 봤을 때 어느 누가 44억이나 되는 돈을 네. 뭐 그 산재 보상 지난주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산재로 해서 돈을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민적 어떤 상식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본인은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의 의원직을 하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계속 갈 거다. 앞으로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면서 곽상도 의원 이 사례를 계속 언급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역으로 사과는 없었지만 강하게 특검 주장을 했어요. 노 변호사님이 특검으로 가야 할 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선 때까지는 이 문제의 결과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걸 보면. 특검 주장은?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10월이잖아요. 특검 합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합의하고 나도 지금 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선 전까지는 결과가 안 나와요. 네. 대선 전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건 주장하는 자에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저는 곽상도 의원이 뇌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알 수 없죠. 네, 몰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을 요구한다는 것은 대선 전의 결과가 오히려 나오질 않길 바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은 특검을 기피하는 쪽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잠시 후 4부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듣도록 하고. 자, 오늘 대체 휴일인데도 노영희 변호사님, 최진모 교수님과 주간 이슈 먼데이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청취자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대체 휴일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은요. 휴일엔 내가 요리사. 이런 이제 카피를 달고 있는 컵라면을 드릴 거고요. 자, 이 브랜드도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코너를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시는 청취자분들께 오늘도 컵라면 간식을 저희가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일 이슈의 중심 인물을 만나는 2부 첫 코너 10분 인터뷰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특집입니다. 이제 개천절 대체 휴일이기도 하고 25분 인터뷰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분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킥보드 타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오늘 전기차 끌고 왔습니다. 요즘에 전기차가 나왔군요. 예. 그때 얘기하셨던. 네, 맞습니다. 좋아요? 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항속거리가 좀 약합니다. 아직은 점점 진화되리라고 보고. 자,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희 제작진과 저도 어제 이 대표님의 인스타그램 SNS를 봤는데 삼겹살 불판 사진이 딱 올라와 있고 글은 이래요. 체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다음 한 주 특검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야, 어제 좀 체력 보강하신 거예요? 예, 언제나 우리 국민들 뭐 이렇게 힘이 나고 싶을 때는 고기 좀 먹고 그렇죠. 싶으면은 그러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삼겹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삼겹살 좀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특검 투쟁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체력 보강이 되신 상태로. 아니, 어떤 분들이 전 단식 투쟁하라 그래서 도저히 그건 못 하겠고. 왜냐하면 단식이라든지 저희가 삭발 아니면 이제 농성 이런 거는 사실 투쟁의 의미는 강하긴 하지만은 좀 젊은 세대의 대표가 된 뒤로부터 약간 절연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청년 정치를 표상하는 새 정치의 기수가 되셨으니까 우리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 때 삭발했는데 효과 없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사퇴, 삭발, 단식만은 네. 선거 때 피해야 할 것이다. 네, 예. 거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과거 이제 민주화운동이라 이럴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몇 번 성공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수단화되어 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또 그런데 뭐 성공이란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뜻을 관철시키는데 좋은 도구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자리하셨으니까 네. 앞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았는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대장동 의혹 주말에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1번 플레이어다 이렇게 이 지칭을 하셨는데 1번 플레이어 어떤 뜻입니까? 제가 1번 플레이어라고 하니까 이제 사실 언론인들이 굉장히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방송의 1번 플레이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를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내용을 스포가 되는 스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1번 플레이어라고 제가 한 거는요. 정확하게 이재명 지사의 본인의 발언에 근거합니다.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던 그 발언에 근거한 것이라 가지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리 자르기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이 되고 있는 유동규 씨 구속도 됐죠. 어제 구속됐죠. 이분과의 관계를 갈수록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묘사하려고. 측근 아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저희가 경기관광공사 정도 되면은 경기도 산하의 어쨌든 그 기관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위치인데 그 위치에 사장으로 가신 분을 본인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굉장히 공평무소한 인사를 하시나 봐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심지어 경기도의회에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사검증을 할 거 아닙니까? 청문회 비슷하게 그런 거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질문했을 때 관광에 대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네네. 예를 들어 진행자께서도 이 관광을 다루는 분이다 보니까 관광하면 우리나라에서 관광 관련해서 공기업 하시는 분이 따이공이라는 말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중국에서 와서 이제 대리 물품 구매해 가시는 분들, 대량으로 이제 대리 물품 구해 가시는 분들 따이공 이런 따이꺼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용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은 중국 관련해서 류커, 산커 용어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럼 관광 쪽에는 전문성이 좀 적은 분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했다면은 친밀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관광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됐다면 친분이 있다. 오늘 이제 1시가 되기 조금 전에 저희가 첫 코너 진행할 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그것은 명백하다. 유감을 표명했는데 하지만 이제 여전히 측근은 아니다. 제가 사과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재명 지사께 약간 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대형 어쨌든 의혹 사건이 있어가지고는 그 예전에 그 송철호 시장이었던가요? 그 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이 좋다. 눈이 내리고 좀 쌓여가지고 눈이 내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내리고 나서 조금 쌓이면은 쓰는 게 좋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눈송이 하나라도 보이면 쓸어내려고 좀 안간힘을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당장 그 단독으로 검색해도 기사가 한 10개 이상 쏟아졌는데 유동규 씨의 어떤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올 것이고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됐을 때 국정농단 때 처음에 연설문 의혹 나왔을 때 그때 바로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혹이 이제 사실로 규명되고 언론의 보도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재명 지사의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관리 책임 정도로 이제 자신의 책임을 국한하려고 하는 모습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왜 저렇게 다급하고 성급해 보이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은 쓸어 담아라. 오늘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또 휘래 주셨어요. 눈이 내릴 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눈송이가 내리기도 전에 쓸어버리니 다급해 보인다. 하루 내릴 눈이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하루 내릴 일이 아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 어쨌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은 이제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측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금전관계로 얽힌 정황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이제 나오는 순간 그거는 그 후보 사퇴로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금전적 이득이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됐다 그러면은 거대한 부동산 비리극의 그럼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마지막에 점을 찍는
용에 눈을 찍는 그런 어떤 행위고요. 활용점정이 된다.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성남시가 어쨌든 이 화천대유라는 곳이 돈을 번 데 있어가지고 사실상의 뭐 토지 수용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인허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볍게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논리 하나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장에 1원 하나 입금된 거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어떤 경제 공동체 론으로 인해 가지고 제3자 뇌물죄가 된 탄핵이 거죠. 됐던 것이고 그거 하는데 앞장섰던 분이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뭐 이준석 대표님이나 저나 너무 생생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논리라 가지고 예,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섣부르게 뭐 1원 하나 받은 거 없다든지 유동규 모른다 뭐 이런 거로 가지 않았으면 최순실 씨 처음에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나요? 그저 최순실 씨는 내가 연설문 정도 부탁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사이다 이러고 끊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래된 사인 간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유동규 씨는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제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는.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고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인사관리 책임에 대해서만 유감 표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제 공동체였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 김어준 씨 표현대로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제 여권은 측근 그룹에는 못 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러면은 대선 얘기 한번 여쭤보면 지금 이제 11월 초중순이면은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본선 주자가 결정되죠. 오는 주말이면 민주당은 본선 주자가 결정되죠.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고 오늘 이제 해석이 됐어요. 그렇게 본선에 이재명 후보가 올라오면 국민의힘은 유리한 겁니까? 이재명 지사를 별칭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말하기 좀 부적절한 용어긴 한데 그냥 이나 땡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걸로 하려다가 이나 땡, 이재명 너무 땡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아 그런 상황이다. 아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합리적인 해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합리적인 해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지층은 계속 결집하고 있어요. 왜 국민 경선하고 투표는 더 높아졌더라고요. 득표율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그 대통령 선거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들은 굉장히 결집도가 높아지고 중도 있는 국민들은 많이 이제 관망을 하게 될 텐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결사옹위 모드. 자, 저희가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에 대한 결사옹위 모드가 여권의 결집력은 강화시켰죠. 원래 다 그렇습니다. 투쟁하면은 오랜만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같이 노래도 불러보고 이러면은 결집력은 높아져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중도 있는 국민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불안한 눈빛. 임재범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전쟁 같은 아마 그런 어떤 전쟁 같은 사랑. 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선거가 될 것이다. 자, 이재명 지사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과연 노스트라다무스냐, 내가 예언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 대장동에서 수익이 난 것은 뭐 성남시장은 다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도지사가 됐죠. 그 이후부터 수익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안 나고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5,503억 원을 공공 환수한 것이다. 그 이후에 날 수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느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중후반에 뛸 줄 알았겠느냐. 노스트라다무스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다 지금 와서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부질없는 얘기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계약을 이런 형태로 맺는다는 거 확정 수익을 예를 들어 1,000억 정도로 박아놓고 1,000몇백억 박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특정 사기업이 가져가게 한다. 보통은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쉐어를 해야죠 최소한. 그게 이제 흔히 러닝 개런티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계약 성격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예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하도 지금의 현 여권인 민주당이 민자 사업할 때마다 맥쿼리가 나라 돈 다 가져간다 이런 거 하면서 제기할 때 지하철, 터널, 다리 그랬었죠. 맥쿼리 민자 사업 해가지고요. 보통 그 다리 지어가지고 한 10% 가져가면 잘 가져간 거예요. 연 10% 가져가면 잘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그 10% 때문에 국부 유출된다고 난리치던 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11만 프로? 뭐 이런 거는요. 네. 엄청나게 설계를 잘못한 겁니다. 첫째로. 잘못한 건지 설계를 일부러 잘 안 한 건지는 의도건 이제 의도하지 않았건. 그게 이제 무능과 부패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거지. 의도 안 했으면 무능이고 의도했다면 그렇죠. 부패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맥쿼리는 왜 공격한 겁니까? 이럴 거면은. 맥쿼리는 왜 공격했느냐? 아니 그 민자 사업 할 때마다 무슨 10% 가져간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네. 국민연금이랑 다 끌어들여가지고 공적인 사업을 하면은 거기가 돈 가져가는데 왜 호주 회사 맥쿼리에게 돈을 몰아주냐 이러면서 그때 배임론 나왔거든요. 맞아요. 있었죠. 11만 프로면은 배임의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예. 자 이제 이거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거니까 여쭤보면 네. 지금 김만배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네.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어쨌든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에 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한마디 하셨던데 네. 뭔가 좀 의심할 대목이나 정황을 포착하신 겁니까? 아니 진짜 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출입 기록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관계자가 대법원이라는 곳은 뭐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는 일반 국민들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꼭 뭐 가도 그런데 가서 좋을 일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긴 꼭 멀리 하고 싶은 곳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그분이 뭐 이재명 지사 재판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난 날 다음 날도 가가지고 뭐 네. 만나고 그 다음엔 또 별로 안 가요. 예. 네. 그때 가고. 예, 7, 8번 이제 출입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드나들었고 왜 갔냐 그랬더니 뭐 꼭 권순일 대법관을 본 건 아니고 머리 깎으러 갔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세상에 평소에 저 같으면 검찰청이나 대법원 같은 데는 가고 싶지도 않을 텐데 거기 머리 깎는 거는 네.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게 예. 들리기도 합니다. 예, 실제 머리 깎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머리 깎으러 그런 데를 드나든다는 거는 자, 거의 뭐 점심 먹으러 경찰서 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이발소 특별히 거기가 맛있어서 잘 깎아서 진짜 저는 예. 거기에 좀 취재해서 보도해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예. 자, 이제 요거 한번 그 대장동 관련은 마지막 질문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네. 자, 처음 질문이 이제 어제 삼겹살 드시고 다음 주부터 뭐 오늘부터죠. 이제 특검 투쟁을 해야 된다. 근데 특검은 여야 합의돼야 되고 민주당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특검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야당이 대선 후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럼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빨리 보고 그 대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특검에 너무 매달리는 것은 대선에서 패착이다. 이런 또 의견도 있어요. 그거 전형적으로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 논리예요. 아, 국정농단 때 새누리당이 네. 특검을 기피하면서 한 얘기다. 검찰이 잘못한 게 드러나지도 않은데 왜 특검이나 국조를 하자고 하느냐.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확하게 새누리당 논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민주당에서도 뭐 저는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께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예, 특검에 찬성하시는지, 국정조사에 찬성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박용진 후보 같은 분들, 굉장히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을 지지한다는 여론이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민의를 받아가지고 특검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새누리당 때도요. 박근혜 대통령 특검 진행하는 거, 그 새누리당 내 일부 인사도 동의해가지고 진행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탄핵도 물론 그렇지만요. 지금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 또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진행할 의사가 저는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빨리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그때 이상민 의원님께서 방송 인터뷰에서 이상민 의원님이 굉장히 뭐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특검 아니고 이게 결론나기 쉽지 않다는 취지로.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고 찍어서 제가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박용진 후보. 예.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야, 오늘 이제 추미애 후보한테 별로 기대 안 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에겐 기대하지 않고 별로 기대 안 하니까 거기 제가 좀 기대하는 분들. 예. 자,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에게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뭐 오늘 내일 입장이 나올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 1위를 달리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주자가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 이재명 후보 관련 대장동 개발 의혹 이제 쭉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제 국민의힘 내부로 돌아와 보죠. 지금 이제 조만간 8명의 후보가 4명으로 추려지는 거죠.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도 아니고 오는 금요일 8일에 결정되는 거죠. 6, 7일 투표하고 8일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1, 2위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좀 흥미로워지고 있어요. 독주보다는. 근데 이번 주 주말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왕자가 임금 왕자가 논란인데 요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대표로서. 저는 기본적으로요. 이게 캠프라는 게 위기관리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사실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해명한 것들 대변인이 참 많더라고요. 대변인분들이 한 사람마다 다른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맞습니다. 조금은 아직 팀빌딩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런 논란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 소위 이런 어떤 토독 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면 미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날짜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비과학적인 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었다 그러면은 야 이거 지도자로서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나온 이 왕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저도 이제 뭐 유튜브인가 어디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이런 언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자신감이 없을 때 그럴 때 그걸 좀 힘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이런 거라면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예를 들어 뭐 제가 진짜 평소만큼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 지원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치 초심자로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뭐 저는 이건 비닐 주머니 정도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캠프 측에서 조금 대응을 미숙하게 했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자가 있었다 없었다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명하고 설명하느냐에서 저는 좀 깔끔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보면은 예를 들어 뭐 집에 복조리 걸어놓은 분 본더러 왜 십자가 걸려 있죠. 왜 십자가가 아니라 복조리 걸어놨냐 그러면은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이걸로 인해서 가정에 복이 오게 된다. 이거는 걸어놓는다고 다른 사람 다치는 거 없지 않느냐. 그렇죠. 뭐 사실 그 괴가 다른 거거든요. 다만 예를 들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날짜가 왜 오늘이냐. 오늘이 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길일이라 그런다. 이런 게 만약에 개입되게 되면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뭐 위축된 지점이 있어서 뭐 그냥 나에게 힘을 주겠다. 이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게 해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자당내 이제 홍준표 의원에게도 사실 윤 후보가 또 역공을 했어요. 빨간 속옷 입는다던데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이게 좀 주술에 의존하는 거 문제다 하고 비판했는데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떤 주술이 예를 들어 그분의 검찰총장으로 행적이나 이런 거에 개입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후보들도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하고 다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게 뭐 후보 본인의 의사인지 아니면 뭐 공보단에서 대응하다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은 빨간 내복이니 무슨 뭐 홍준표 후보가 개명을 하는데 뭐 성명 철학자에게 뭐 이름을 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격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아웅다웅할 수는 있겠지만은 각자 좀 이제 소강기를 다시 한번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선을 하시라라고 제가 강하게 권하겠습니다. 지금 당내 갈등에도 당대표로서 마음고생한 과정들이 또 있으시니까. 진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보면서. 근데 좀 경준위 때 굉장히 속 썩으셨던 데 비하면 지금 이제 선관위 체제로 토론도 시작됐고 절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좀 마음은 홀가분해지셨어요? 홀가분 이전에 근데 이제 사실 흥행이 좀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흥행이 더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흥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후보들 중에 정치를 이제 처음 시작한 분도 있고 아직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다 보니까 좀 평소만큼의 실력 발휘들을 또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이게 거듭돼 가면서 각자 실력 발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다 보니까 계속 좀 실언이 특히 또 언론에 더 부각되잖아요. 편집되기도 하고 제가 전체를 쭉 보면 정책 토론이 대부분인데 민주당 경선 토론 때도 그랬고 언론이 발췌해내는 건 주로 실언들이나 마찰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1인 1실언 이런 비판을 받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어릴 때 저는 놀이터에서 흙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면역력이 좋을 때
자잘한 세균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항균 환경에서 크면 나중에 가서 큰 병 치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경선 단계에서도 우리 후보들이 이런 것들을 양분으로 삼아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보를 위축시키는 식으로 캠프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서 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황교안 대표께서도 당대표 처음 하실 때 말실수 조금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싸고 백브리핑 못하게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받을 기회를 다 없애버렸더니만은 나중에 총선 앞두고 이제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거든요. 저는 지금 후보들은 열심히 트레이닝 하시라. 어차피 본선 가면은 우리 당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다 도와줄 것이다. 자, 면역을 키워야 될 때다. 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 OX로 한번 해주세요. 아까 이나땡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이 대선이면 국민의힘 정권교체 합니까? 이재명 지사 보고 힘이 생기고 있습니다. 힘이 생기고 있다. 자신감을 펴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휴일엔 내가 요리사 컵라면 받으실 분들입니다. 8549님, 6125님, 6327님, 8169님, 3771님, 3150님. 자, 당첨자는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대체휴일 보내시고요. 또 대체휴일이지만 노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하시는 분들 기운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개천절 대체휴일에 준비한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평일 화요일 오후